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뉴스를 전해드리기 전에요. 짧은 한 토막 뉴스를 좀 간단하게 좀 먼저 전해드릴까 합니다. 한국에 인핸스라는 그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만든 AI와 한국의 그 바둑 구단, 프로 구단 이세돌 선수와의 바둑 대결이 확정됐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게 생각보다 또 오래됐네요. 한 10년 전쯤이죠. 2016년이니까 네, 딱 10년 됐네요. 그때 2016년 때 그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와의 그 바둑 대결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뭐 이세돌 구단이 생각보다 막 처음에 지다가 한 번 이겼잖아요. 그때 한 번 이겨갖고 인류가 막 환호하고 했는데 역시 아직은 우리가 인간이 여전히 살아있네, 건재하네, 뭐 굉장히 환호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인간이 컴퓨터의 어떤 연산 능력이나 이런 거를 뭐 이긴다는 거는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오히려 뭐 컴퓨터가 이기는 게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0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과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번에 또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10년 전에 대국이 이루어졌던 곳과 똑같은 곳, 한국 서울의 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리게 됩니다. 언제냐면 9일, 오는 9일, 이게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네, 오는 9일. 제가 요일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9일은 외워놓고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때 또 결과 나오면 아직 또 나름대로 뭐 바둑이라는 게 좀 어렵지만 저도 뭐 상당히 잘 모릅니다. 많이는 모르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풀어서 또 그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바둑 대결, 대국 전후에 그 이세돌 구단이 직접 무대에 올라서 그 AI와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도 있답니다. 그러면서 뭐 미래의 바둑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얘기하고 뭐 이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결에 좀 방점을 찍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는 AI와 어떤 인류 최고의 고수와의 대화에 좀 방점을 찍었다 그럴까?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대결도 벌이고요. 자, 그래서 과연 그때 AI가 이세돌 구단과 함께 대화할 때 뭐 인류의 앞으로의 미래 바둑이라든지 미래 사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AI가 무슨 얘기를 할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놓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그 대결은요. 그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그 대결의 스판서가 어느 기업이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전 세계 1위라고 하는 그 엔비디아가 원업 스판서고요. 또 다른 스판서 하나는 어디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이런 대기업이 그 대결을 스판서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을 끄는 건지 알 수가 있겠죠? 네, 꼭 구독 눌러 놓으시고 함께 해주시면 제가 그 대결 소식도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번 대이란 군사공격 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 원유 가격이 이미 배럴당 $10 올랐고요. 또 자동차용 가솔린 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평균 소매 가격이 갤런당 $3로 넘어섰습니다. 이제 요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는 $3 맨날 1년 360일 넘어 있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죠. 네, 각 주별로 또 각 지역별로 이 가솔린 평균 가격은 많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뭐 $2 얼마인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주만 해도 그 미국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2 94센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 11센트까지 올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요, 하루 사이에 15센트, 20센트씩 이렇게 오른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제 그제 하루 사이에 막 그렇게 오른 거예요. 물론 캘리포니아 주도 가솔린 가격이 늘 평균 이상으로 비싼 그런 곳들은 지금 $5를 육박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웬만하면 뭐 $4, 60, 70, 80 캘리포니아는 좀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평균 가솔린 가격을 보니까 오늘 현재 가장 싼 등급의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 60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경우에 어제 하루 만에 25센트가 올랐어요. 이 뭐 폭등 수준이죠. 그래서 현재 4달러 73센트의 평균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롱비치 지역도 저는 롱비치 지역이 이렇게 가솔린 가격이 비싼 걸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냐하면 모든 그 원유 수송선 이런 게 LA 항으로도 오고 롱비치 항으로도 오고 하는데, 물론 거기서 이제 정유소로 가긴 하지만 여하튼 롱비치가 비싸더라고요. 그 롱비치도 현재 평균 가격은 4달러 62센트, 4달러 72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주유소가 뭐 5달러 넘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이제 항상 뉴스를 들을 때 이제 기억하시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올랐다. 그러면 우리의 그 자동차용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한 20센트 정도, 많으면 30센트 정도 이렇게 오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제 유가가 어제 배럴당 10달러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현재 한 20센트, 30센트 그 평균 가격이 올랐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계산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현상을 드디어 우리 현실 속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자, 더 우려되는 점은 이번 사태가 장기전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심리적인 요인까지 겹쳐서 조만간 하루에 5센트 또는 하루에 10센트씩 자고 나면 10센트씩 펑펑 뛰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이런 그 아주 최악의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제 대안 마련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 그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서 미 해군의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 해군이 호위를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이란은 봉쇄하겠다. 이란은 뭐라 그랬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는 원유 수송선을 단 한 척도 가만두지 않겠다. 다 불지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원유가 단 한 방울도 여길 통과하지 못하게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우리가 호위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걱정인 겁니다. 거기서 또 무슨 일 발생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의 호송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운, 특히 이제 원유 운송 선박에 대해서 이제 보험 회사가 보험을 안 받아줄 수 있거든요. 저 지나가다가 분명히 문제될 거 뻔한데 우리가 보험 받았다가 보험료 엄청 막 몇억 달러, 몇백억 달러씩 물어주면 보험 안 받을 거예요, 당분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문제죠.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보험과 보증 문제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도록 미국의 그 금융개발공사에 지시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시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게 따를지도 퀘스천 마크입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지금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그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그 군사적인 긴장이 지금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그 우려했던 상황이 이제 드디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우리 해군이 호위해주겠다라는 그런 그 발표. 이런 거는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맞서서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원유 수송로를 직접 방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그냥 휙 지나가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우리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호위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필요할 경우입니다. 사실은 늘 필요하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당장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그 원유 수송선 그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근데 뭐 거기다 굳이 필요한 경우에라고 전제 조건을 붙였다라는 건 뭐냐? 지금 바로 시작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예.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을 일단 달았기 때문에 언제 이 호위를 시작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뭐 그렇게 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아직 호위가 시작됐다라는 보도는 어디에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가 중동에 체류하는 미국인들에 대해서 지금 즉시 그곳에서 떠나라라고 지금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Depart now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라. 국무부는 어제 중동 국가들이 머무는 그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중동 국가 안에 머물고 있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Depart now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여행 경보가 적용되는 국가 이름을 거기다 쫙 썼어요. 쭉 보니까 당연히 이란은 1순위로 포함되고요. 그 외에 인접 국가들 바레인, 쿠웨이트, 이집트, 레바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카타르,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과 예멘, 뭐 중동 지역은 뭐 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국무부는 안전 위험으로 인해서 해당 국가에 체류 중인 미국 국민들은 가능한 한 상업 교통편을 이용해서 즉시 출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요 피격당했습니다. 어제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피격을 당해서 대사관 건물이 화재가 났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안에 대사관 직원들은 이미 다 대피했고 출근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만은 상징적으로 미국의 시설이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 그 나라에 가 있는 미국 대사관, 그 대사관 고기는 미국 영토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본토에 타격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미국이 타격을 받았다. 뭐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완전히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동 내 미국 대사관들이 속속 폐쇄하고 뭐 지금 뭐 다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지금 출근 안 하고 자택에 머물거나 아니면 안전한 지하 벙커 시설 등으로 다 피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자, 드디어 미국이 2라운드를 시작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센 게 남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더 센 2라운드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동 지역의 미국인들을 대피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 센 게 오면 또 더 센 맛 보복 공격이 올까 봐 우리들은 그런 게 걱정인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긴장감 고조, 또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폭발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우리 당장 이제 미국이든 한국이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가솔린 가격 폭등 이런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인 물가의 폭등 막 이런 식으로 갈까봐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걱정인 상황입니다. 자, 조만간 그 더 큰 2라운드가 오기 전에 좀 외교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일단 어제 오늘 사이에는 외교적인 어떤 해법에 대한 굿뉴스는 아직은 없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모르죠. 항상 이런 상황에서 드라마틱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으니까 또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신 뭐 이 순간에 또 어떤 드라마틱한 돌파구가 마련된다 하면 또 제가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뭐 커뮤니티 공지든 속보든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또 받으시려면 구독을 눌러 놓으셔야 그런 속보 기능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눌러 놓으시고 이 혼탁한 이 혼란스러운 어지러운 이 세상 뉴스를 잘 팔로우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눌러 놓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의 국무부는 미군의 대이란 군사 공격 이후에 지난 며칠 동안 9,000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중동에서 다 빠져나갔다라고 중간 집계, 잠정 발표를 했습니다. 국무부는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해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그 두바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하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에서 미국 시민을 위한 전세 항공편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그를 통해서 플러스 상업 항공기 편 등등등을 통해서 또는 뭐 육로로 나간 사람도 있고 지금 보면은 얼추 한 9,000명 정도의 미국인들이 중동 지역에서 빠져나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확한 집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인들의 숫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수만 명. 뭐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에 있는 한국 국적자만 해도 한 2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적자는 뭐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대피는 지금보다는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아울러서 이제 중동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여행 옵션을 계속 제공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전세기도 보내기도 하고요. 또는 현지에 있는 민간 항공사의 여객기를 어레인지해서
미국 사람들 예약할 때 좀 빨리 좀 받아줘라 뭐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경비 문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미국에서 전세기를 보냈는데 그걸 타고 탈출하는데 탈출 비용 내 그 앞에서 돈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대피를 시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행 경비나 이런 비용 등을 해당 그 이용을 한 미국인들에게 갚아야 할 의무는 면제해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소식은 뭐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중동 정세가 혼란에 빠져든 가운데 중국의 대응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중국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사실 그 미국 뉴스든 한국 뉴스든 지금 워낙 그 정신이 없어서 중국이 뭐 하고 있는지는 많이 안 나와요. 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이란의 우방국입니다. 그래서 더 중국에 대해서 저는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 좀 궁금한 거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는 뭐 적대국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전략적인 경쟁국 또는 뭐 매우 불편한 경쟁 관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되는 겁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그 이란 공격을 외교적인 발언으로서는 굉장히 강하게 규탄하는 그런 발언을 여러 차례 내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미국에 규탄하는 그 외교적인 발언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이란에게 뭐 딱히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란은 중국에게 있어서 저렴한 석유 공급원입니다. 자, 중국은 서방의 그 제재 대상이죠, 이란이. 그리고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석유를 마음대로 뭐 판매할 수도 없게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중국이 이란의 석유를 수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건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석유가 제3국으로 갔다가 그 제3국에서 다시 여기저기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소위 말하는 비공식적으로 이란의 석유를 중국은 사다 씁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뭐냐? 너희들 못 파는 거 우리가 사주는 거니까 싸게 팔어. 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이란 석유를 갖다 쓰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전체 석유 수입량 가운데 비공식적으로 한 13%? 굉장한 거죠. 그 큰 나라가. 그 정도가 이란산 원유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 있어서 중국이 이란을 돕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 궁금한데. 왜냐하면 자기네가 그렇게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데 거기가 잘못되면 자기들 당장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아무것도 도와주는 게 없어요. 이유가 뭘까라고 봤더니 사실 중국은 그동안 이런 사태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원유 수입원을 다각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중국은 최근 이란 외에도 러시아, 뭐 남미 쪽의 여러 나라 또는 아프리카 등지로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시켰고 그 때문에 이번 사태가 장기화해도 또 그래서 이란에 더 무슨 일이 크게 발생해도 사실은 중국의 원유 수입과 관련해서는 뭐 별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란한테 비공식적으로 싸게 사왔는데 뭐 싸게는 사오지 못할 수는 있겠죠. 그런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영향을 받겠지만 원유가 뭐 수급을 못해 이런 거는 없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굳이 이란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나 지원을 주지 않고 그저 그냥 외교적인 발언으로만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중국까지 나대면 피곤해집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또 뭐 러시아도 지금 외교적으로만 그러지 지금 뭐 크게 도움 주는 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란의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 국가, 중동 국가들도 지금 도와주는 국가가 없어요. 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란이 그 나라를 막 때려버리니까. 네. 이란이 그 나라를 주변 국가들 때리는 이유는 뭐냐? 좀 도와달라고 때리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너희 우리한테 뭐 무기 좀 줘.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너희들을 막 자꾸 때린다. 그러니까 이 피해를 받고 싶지 않으면 미국을 좀 흔들어 줘. 미국한테 가서 말 좀 해. 그만하라고. 그렇게 미국을 말리지 않는 한 내가 너네들 때릴 거야. 뭐 이러고 있는데 이건 일각에서는 상당히 그 역풍이 불 수 있는 잘못된 악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과정이기 때문에 뭐 아직 결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은 이란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나라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란 사태 소식은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뭐 매일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내일 또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변한 내용이 있을지는 또 내일 여러분들에게 잘 만들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LA를 좀 와볼게요. 그저께 LA 국제공항에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LA 공항을 출발해서 뉴저지주 그 뉴워크 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출발 직후에 그 엔진에 불이 나는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륙 1시간 만에 LA 공항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긴급 착륙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LA 공항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비행기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소속 여객기인데 어제 오전에 LA 공항을 이륙한 뒤에 비행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그 엔진에 불이 나서 LA 활주로로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륙한 지 한참 돼서 착륙하기 직전에 뭐 엔진에 화재가 난다 이러면은 이건 좀 그나마 낫답니다. 왜? 이미 이륙한 지 한참 돼서 이제 착륙할 때가 됐다라는 그 얘기는 비행기 안에 있는 그 연료를 거의 다 이제 소진을 했다라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에 하나 비상 착륙하다가 동체에 어떤 큰 충격이 왔을 때 뭐 폭발이 있을 수도 있고 화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그 비행기 안에 그 연료가 많이 소진된 상태면 좀 나은데 이륙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는 연료가 거의 그대로 그득 차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로 비상 착륙하는 거는 뭐 동체도 무겁기도 하고 상당히 위험한데 그래도 그나마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파일럿이 기장이 잘해서 착륙을 안전하게 했다라고 전문가들이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폭발이 LA 공항에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러면 그 안에는 얼마나 타고 있었느냐? 네, 250여 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었죠. 하지만 이제 일단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는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도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뉴욕이 대표적이죠. 네. 뉴욕시의 그 혼잡 통행료라는 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 제도와 관련해서 뉴욕시와 연방정부가 이제 소송에서 맞대결을 벌였는데 이 법원이 뉴욕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의 혼잡 통행료를 중단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했는데 연방법원이 그 시도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방교통부가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라면서 뉴욕시의 혼잡 통행료를 폐지하라라고 이제 압박한 데에 대해서 뉴욕시가 이거는 불합리합니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연방법원이 어제 그 연방 행정부가 그렇게 자금을 주니 안 주니 그 자금 갖고 흔들면서 어떤 제도를 중단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하다라고 연방정부의 그런 시도를 중단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연방정부한테. 그래서 이제 연방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뭐 연방정부가 이겼니, 뉴욕시가 이겼니, 누가 졌니 이겼니 지금 뭐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시의 그 혼잡 통행료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뉴욕 다운타운 엄청나게 혼잡하죠. 네. 전 세계적으로 뭐 유명할 겁니다. 아마 인도 다음가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혼잡한 상황을 좀 타개하고 차들이 좀 진입하는 것을 조금 막고 그다음에 자금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그 교통 개선에 활용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혼잡 통행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작년 1월 5일부터 지금 쭉 시행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얼마를 부과하느냐? 교통 혼잡한 시간. 그러니까 이제 낮에 뭐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렇게 낮 시간에 맨하탄 센트럴 파크 남단 60번 60th 스트리트 그 이하에 진입하는 그 차량 가운데 승용차의 경우에는 차 한 대당 $9. 그리고 트럭의 경우에는 그 이제 종류에 따라서 최대 21달러 60센트까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번 들어왔다가 한 번 나가면 괜찮은데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뭐 영업사원들이 그럴 수도 있고, 뭐 트럭 같은 경우에 뭐 짐 내려놓고 나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럼 뭐 하루에 뭐 몇백 불을 내라는 얘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뭐 시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잡하지 않은 시간에는 75%가 할인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 대략 한 $2 정도, 밤에는 그 정도 내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후인 지난해 2월에 연방정부의 샤운 더피 교통부 장관은 뉴욕주의 캐시 호커 주지사에게 혼잡 통행료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연방 자금은 안 보낼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연방 법원이 그렇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판결을 엊그제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더피 장관이 그렇게 계속 요구했는데 뉴욕주가 뉴욕시에게 또 얘기도 안 하고 뉴욕시도 신경도 안 쓰고 계속 그걸 시행하자 결국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여기에 가세한 적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그 SNS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었냐면 뉴욕시의 혼잡 통행료가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있다. 샤운 더피 장관도 그만하라고 했고 나도 그만하라고 당장 명령을 내린다. 때문에 즉시 뉴욕시의 혼잡 통행료는 폐지될 것이다. 그래서 뉴욕시의 차량 운전자들은 나 때문에 뉴욕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마지막 한 글을 더 붙였는데 뭐라 그랬냐면 국왕폐하 만세 이렇게 써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뭐 폐지도 안 됐고 국왕폐하 만세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여하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주의 그 자동차 보험료는 미 전국적으로 뭐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한 30% 이상 급등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이 보험료 때문에 크게 오르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주의 그 주요 보험사들은 2023년에 평균 한 13% 올렸고요. 그리고 2024년에 15.4% 올렸고 작년에 또 추가적으로 한 6%의 보험료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숫자를 그냥 일반적으로 더해버리면 한 3년 사이에 한 30%가 올라버린 겁니다. 그 보험료가.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부담되는 거거든요. 주 전체 자동차 보험의 약 85%를 담당하는 그 주요 보험사들의 보험료가 이렇게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85%가 다 이렇게 보험료가 폭등이 됐고 나머지 15%는 조금 올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은퇴한 전직 IT 컨설턴트는 제프 필립스라는 사람인데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자동차 보험료 내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나는 사고 이력도 지난 10년간 한 번도 없고 또 뭐 우수 운전자, 굿 드라이버 뭐 이런 거 그리고 차를 여러 대 가입했기 때문에 다중 차량 어떤 그 디스카운트까지 패키지 디스카운트까지 적용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을 딱 보니까 보험료가 작년에 비해서 약 $300 정도 오른 그런 $3,244짜리 비일이 왔다. 난 깜짝 놀랐다. 디스카운트 되기는커녕 더 올라서 나는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굿 드라이버고 말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할인 적용을 받은 건데도 $300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사람들은 더 하죠. 자, 이 같은 보험료의 급등 가장 큰 원인은 차량 자체가 비싸졌고요. 요즘에 또 수리비가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차량 안전 기술이 발전해서 사고 빈도는 줄어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센서 있고 기능이 좋아서 사고 빈도는 줄어들었는데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그걸 고쳐야 되는 값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왜냐면 차량 안에 각종 고급 센서가 들어가 있기도 있고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컴퓨터 등등등이 막 들어가 있어서 이 고치려면 옛날 같으면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고치면 한 2,000불이면 고칠 걸 요즘은 막 5,000불, 6,000불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보험료가 폭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어떤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부품 공급망의 불안정성 등등등 또 뭐 요즘에는 뭐 관세 영향 때문에 부품이 수입돼서 들어오는 경우에 비싸졌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험사가 계속해서 보험료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굿뉴스도 하나 있습니다. 굿뉴스. 해당되시는 분들 얼마나 되실지 궁금한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스테이트 팜 보험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굿뉴스가 될 겁니다. 전국 최대의 보험사 가운데 하나인 스테이트 팜이 자사의 자동차 보험 고객들에게
총 토탈 약 50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배당금이라는 표현이 뭐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일종의 환급금, 고객들에게 돌려준다라는 거죠. 스테이트팜은 올 여름부터 이 환급을 시작하겠는데 무려 약 4,900만 대 이상의 전국 자동차 보험 대상자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회성, 그러니까 딱 한 번 배당금 지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얼마냐? 네, 평균 지급액은 한 100달러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단 그 금액은 주별로 좀 다를 거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더 될 거고요. 조금 외곽 지역은 좀 덜 될 거고, 그리고 개인이 평소에 내던 보험료에 따라서 뭐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적을 수도 있고, 예, 여하튼 평균 100달러 뭐 그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테이트팜 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좋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곳은 어디냐? 지금 탑 10 시티가 나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집 코드별로 보면 상위 10개 탑 10 가운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시가 6개나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캘리포니아 주가 비싼 건지 알 수 있어요. 자, 부동산 정보업체 realtor.com의 그 최신 분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 LA에서 남쪽으로 가면 해안가 도시에 뉴포트 코스트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뭐 뉴포트 비치라는 곳도 있는데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좀 다른 동네입니다. 뉴포트 비치는 그래도 좀 지상 그 레벨에 있는 거고, 뉴포트 코스트는 상당히 높은 그 절벽처럼 높은 데 가서 쫙 내려다보는 겁니다. 거기 막 농구 선수도 많이 살고 풋볼 선수도 많이 살고 그러죠. 자, 뉴포트 코스트가 1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베벌리 힐스, 뭐 벨에어, 북가주의 몬테시토, 또 북가주의 렌초 산타페, 그리고 이것 역시 오렌지 카운티의 그 1등을 한 뉴포트 코스트 옆에 뉴포트 비치 등등이 6개가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제 뉴포트 코스트가 전국 1위, 그러니까 평균 집값 1위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쪽의 평균 집값은 그러면 얼마나 하느냐 궁금하시죠? 평균이에요, 평균.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집이 아니라 평균 1250만 달러 나왔습니다. 평균 1250만 달러. 자, 그리고 2위는 플로리다주 피셔 아일랜드 지역이 차지했고요. 3위는 베벌리 힐스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쪽 그쪽에는 햄프턴 지역에서 이 브릿지 햄튼과 워터밀 이 두 곳이 탑 10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주에 파라다이스 밸리라는 곳이 있대요. 저도 잘 몰라요, 이 동네는. 혹시 애리조나주 계신 분들이 있으면 좀 설명 좀 보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애리조나주에 이런 멋진 비싼 곳이 있는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애리조나주의 파라다이스 밸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10등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추가드린다면 11등이 이제 말리부입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오른쪽 목에 붉은 반점이 포착이 되면서 일부 언론이 또다시 건강 이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백악관은 피부 치료제 사용에 따른 현상이다라고만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해당 반점은 사진 기자들의 그 근접 촬영을 통해서 포착이 됐는데요. 목 부위에 붉은 반점이 사진 기자들 보면 이만한 카메라 들고 다니잖아요. 그걸로 막 줌으로 막 땡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줌으로 쫙 땡기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 목 뒤에 있는 어떤 그런 반점, 어떤 색깔이라든지 무슨 또 붉은색이든지 까만색이든 또 그게 크기가 얼마나인지 이거 다 땡기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착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백악관 주치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적인 피부 치료제를 오른쪽 목 부위에 바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일주일 정도 더 바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피부 치료제입니까? 무슨 목적이 뭡니까? 용도가 뭡니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no comment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참고해 볼 자료는 있어요. 작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건강검진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그 공개된 그 건강검진 내역서를 보면 그 특정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모메타손 크림을 바르고 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메타손 크림. 이 모메타손 크림이라는 건 뭐냐면 피부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는 국소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에 조금 바르고 저기에 조금 바르고 그렇게 국소용
스테로이드성 연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피부에 좀 염증이 생긴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성 연고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이 연고 크림 모메타선 크림을 바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좀 너무 많고 많이 넘쳐서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